장에 있는 아이 낳았다고? 우리 집안에 그런 피는 못 들어와. 당장 내쫓아. 그날 나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품에 안고 비 맞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날 밀쳤고 나는 버림받은 몸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고 나는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단 하나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애 왜 그래? 왜 안 울어? 출산 직후 나는 피범벅된 몸으로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고 의사 얼굴은 분명 이상했다. 눈빛이 무거웠다. 아기 호흡은 괜찮습니다. 근데 신경 반응이 조금 그 뒤는 기억이 흐릿했다. 나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채 분만실에서 혼자 울었다. 며칠 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은 내 품을 빤히 보더니 팔짱을 껐다. 그 아기 뭐가 좀 이상하다면서?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발달 쪽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켜봐. 지켜보다가 우리 집안 망하라고.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애써 담담히 물었다. 오빠는 이 아이 받아들일 수 있어? 남편은 말을 아꼈다. 그리고 그게 대답이었다. 미안해. 우리 집 그런 일 받아들일 만큼 넉넉하지 않아. 뭐? 엄마도 아빠도 이미 정했어. 이혼하라고. 아기도 너가 데려가래.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거기엔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300만 원이라 적힌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 집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소파도 내가 신고 있는 슬리퍼도 전부 우리 집 거야. 그 아이 데리고 나가. 당장. 나는 아들을 안고 일어섰다. 무릎 사이로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스며나왔고 눈앞이 빙글 돌았다. 하지만 기댈 수 없었다. 정말 이 아이가 죄인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에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 아이를 흘끗 보았다. 죄인은 아니지. 하지만 쓸모도 없어. 우리 집안에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 그 말에 나는 몸을 돌렸다. 울지도 않았다. 원망도 없었다. 그냥 식은 살 속에 있는 아이 손을 더 꼭 쥐었다.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나는 울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부정당해야 했을까? 그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너 버리지 않아. 세상 전부가 널 버려도 엄마는 널 안 놓을 거야. 월세 8만 원짜리 단칸방. 싱크대는 녹슬었고 창문은 밤새 안에서 서리가 졌다. 그런 방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들어섰다. 안녕 준영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벽에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집. 그 안에서 나는 못 하나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울었다. 처음 몇 달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다. 전몸살에 열이 나고 이마에 젖수건 얹은 채 기저귀 빨래를 손으로 해가며 버텼다. 준영이의 우는 소리는 밤낮이 없었고 골목집 아줌마들이 욕을 해댔다. 장애 있는 애라며? 그런 애는 왜 낳아? 혼자 키우면 애도 망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제일 아팠다. 쌀이 떨어졌던 날 나는 결국 울면서 마트 앞 진열대에서 유통기한 하루 지난 밥을 손에 쥐었다. 3팩 1,000원. 먹을 수 있어요? 점원이 나를 한번 보고 밥팩을 다시 내 손에 건넸다. 가지세요. 돈 안 받아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한 손엔 밥, 한 손엔 아이. 그렇게 버텼다. 그러다 어느 날 준영이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가만히 눈을 맞추고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준영이가 나를 보며 웃은 거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영아, 지금 엄마 본 거야?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표현 못하면서 이 아이는 나를 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아들이 웃었다. 이름도 말도 아직 모르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다. 오늘 그 작은 미소 하나로 내가 가진 전부는 준영이 하나였고 준영이의 미소는 세상을 이길 힘 하나였다. 그래. 괜찮다. 세상이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지금부터 나는 이 아이의 세상이 되기로 했다. 엄마는 오늘 밤에 꼭 돌아올게. 준영이 밥은 이만큼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잘 있어야 돼, 알았지? 3살이 갓 지난 준영을 작은 방 한쪽에 눕히고 나는 두 벌 겹쳐 입은 옷을 여며 폐지 수레를 끌었다. 겨울이었다. 손끝이 얼어 손수레 끈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쓰레기장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다. 그러다 어지러워 잠시 앉으면 머릿속에 늘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준영이. 나는 다시 일어섰다. 아침이면 시장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두부 다지고 파 썰고 주방 안에서 쉼없이 움직이다 보면 손등은 늘 기름과 칼자국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일이 싫었던 적은 없다. 왜냐면 그렇게 번 돈으로 준영에게 장난감 하나, 옷 한 벌 사줄 수 있었으니까. 엄마, 나 오늘 계단 내려갈 수 있었어. 그 말이 그렇게 기특했다. 서너 칸의 계단을 기어 내려왔다는 걸 아이처럼 자랑하는 준영. 하지만 그걸 보며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걸음이 너무 늦었다. 또래보다 말도 늦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웠다.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한참을 진단지를 넘기고 내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손해성 운동실조 그리고 일부 지능 저하 증상 동반. 일반 학교 진학은 어려울 수 있고 사실상 자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해 걷거나 뛸 수 없고 혼자 사회생활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귀가 멍해졌다. 그럼 이 아이는 평생 보호가 필요하죠.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아이 평생 못 걷는다고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컸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숨을 멈췄다. 집으로 돌아와 준영이 손을 잡고 앉았다. 준영아, 혹시 다리 아픈 거야? 응. 가끔 무거워. 근데 괜찮아. 엄마 있잖아.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엎드려 울었다. 이 아이는 아픈 줄 알면서도 나를 먼저 위로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하느님, 이 아이한테 벌 줄 거면 제발 나 먼저 데려가세요. 이 애는 정말 아무 죄 없어요. 그러고는 다시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좋아. 걸을 수 없으면 안고 다니면 돼. 혼자 못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이 아이 절대 버려지지 않게 할 거야. 엄마, 이게 뭐야? 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봤다. 이거? 엄마 시험지야. 시험? 엄마가 학교 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도 공부해야지. 준영이처럼. 그 말에 준영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우와. 우리 둘 다 학생이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준영이가 평생 내 손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손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낮에는 반찬 가게, 밤에는 폐지 줍는 걸 줄이고 동사무소 무료 강좌에 매일같이 출석했다. 글자 하나하나 외우고 수업 중 졸기도 수십 번.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다. 준영이를 위해 나도 다시 태어나는 중이야. 그렇게 1년쯤 지나자 준영은 동네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다. 몸이 불편해도 늘 웃는 얼굴 덕에 어느새 미소왕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아이들 엄마들 사이에서도 준영이는 정말 순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밝지? 라는 말이 들려왔다. 처음으로 조금은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동화구연 모임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낯선 여자가 계속 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저 여자 설마 나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준영을 안아들고 일어났다. 그때 그 여자가 뒤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혹시 예전에 서지훈 씨 며느리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 장애아 낳았다고 쫓겨났던 그 말이 모든 공기보다 먼저 내 귀를 쳤다. 내 이름을 알고 지훈이 이름을 알고 그리고 준영의 사연까지 아는 그 여자.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누구세요? 어머 죄송해요. 저 고은숙 여사님이랑 성당 같이 다녔었는데 어머님이 그때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다고 그 집 며느리가 그런 아이 낳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말씀하세요. 아, 예, 죄송해요. 근데 그 아이 아직도 키우세요? 혼자서? 그 말에 나는 쿡 심장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 여자 아직 애 데리고 살아?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던 그 여자의 말.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을 나는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준영이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또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랜만에 그 집 대문이 떠올랐다. 서지훈. 그리고 고은숙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들. 하지만 그 이름이 먼지처럼 떠오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숨지 않겠다고. 그날은 우연이었다. 반찬가게 사장님 부탁으로 시장에 김치 몇 단지를 전하러 간 길. 백화점 지하식품관 한쪽에 서 있던 그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살짝 틀어 올린 입꼬리. 거기 서 있는 그 얼굴.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시어머니 고은숙. 하지만 그녀는 나를 못 알아보는 척했다. 아니, 알면서도 알아보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백과 사과 한 상자가 들려 있었고 내 손엔 배달용 김치통이 있었다. 우린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마주했다. 아, 저기요. 김치통 좀 옮겨주실래요? 나는 한참을 쳐다보다 작게 말했다. 저예요. 윤서예요. 지훈 씨 아들 준영이 엄마.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래서? 라는 그 말.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니?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웃었다. 아니.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고 그 애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김치통을 내려놓았다. 그 애요. 그 애가요. 당신 아들 얼굴을 똑 닮았어요. 그래서 뭐? 장애는 유전이 아니라니까 우리 집하고는 더더욱 상관없지. 그 순간 참아왔던 게 끌어올랐다. 당신이 그랬죠. 그날 이 아이 안고 있는 나보고 쓸모없다고. 그래. 쓸모없는 인생이라 그랬지. 그게 뭐?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아이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국가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스스로 걷고 말하고 당신이 안 될 거라던 모든 걸 해냈어요. 그래서 나보고 미안하라고? 아니야. 그건 다 내가 했겠지. 걔는 여전히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그녀는 돌아섰다. 넌 아직도 쓸데없는 정에 목 매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말에 나는 발끝까지 전율이 올라왔다. 그리고 조용히 딱 한마디 남겼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무시했던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흘긋 돌아봤다. 뭐? 협박이야? 아니요. 예고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 아이한테 저지른 모욕 꼭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이름 서준영. 다시는 무시 못할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인터뷰했어. 준영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말을 꺼냈다. 인터뷰? 무슨? 장애 학생 우수 장학수기 공모전에 내가 대상 탔다고 했잖아. 그게 기사화된대. 근데 기자님이 방송국에도 전달했다나 봐. 나는 놀란 눈으로 준영을 봤다. 방송? 엄마 긴장돼? 괜찮아. 내가 엄마 얘긴 안 했어. 며칠 후 그 방송이 나갔다.
이겨낸 청춘, 넘어진 아이가 일어설 때 제목도 나레이션도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시작됐다. 하지만 화면 속 아이는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 준영은 세상 누구보다 또렷했다. 작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 천천히 걷는 모습. 강연장에서 또래 대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준영아, 괜찮아. 세상은 널 다 몰라도 엄마는 널 다 알아. 그 말에 나는 TV 앞에서 무너졌다. 누가 봐도 그건 내 이야기였다. 방송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서윤서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저는 KBN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이번 청춘특집 2부작 관련해서 서준영 학생의 보호자 인터뷰를 요청드리고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제 이름은 어떻게 학생이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림자처럼 아이를 지켜온 20년. 그 이야기를 나는 조용히 그리고 또박또박 풀어냈다. 그날 이 아이를 안고 집 밖에 내쫓기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은 쉽게 버려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를 포기한 적 없어요. 그 방송은 전국에 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 방송을 본 사람들 중 한 명이 고은숙이었다. 며칠 뒤, 나는 동사무소 복도에서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이요? 방금 당신 시어머니란 분이 동사무소로 찾아오셨어요. 준영이 엄마 맞냐고 묻더군요. 나는 숨을 죽였다. 뭐라고요?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서 당장 우리 애한테 뭐 한 거 아니냐고 방송 내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준영이 자는 얼굴을 봤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멈추지 않겠다. 드러내겠다. 숨기지 않겠다. 이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니까. 엄마 누가 또 기사 퍼갔나 봐. 댓글이 엄청 많아. 준영이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감동입니다. 장애를 이겨낸 모자의 기적. 세상 모든 윤서 씨에게 박수를. 댓글 수천 개.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저 감사했다. 그날의 눈물도 기적이라 불릴 만큼의 시간이 돼줘서.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너 아직도 방송 내리지 않았니? 목소리. 고은숙이었다. 왜 전화하셨어요? 명예훼손이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정도껏 하지. 지훈이 회사에 전화 온 거 알아? 버린 자식이래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사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전 진실만 말했어요. 진실? 진실을 네가 뭘 알아.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변호사랑 얘기했다. 방송국에도 공문 넣을 거야. 그 애 출생증명서도 없잖아. 우리 가족 아니라며?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출생증명서요? 있어요. 그리고 당시 병원 진단서, 어머님이 서명한 이혼조정서 원본도 있어요. 뭐? 거기 장애 판정 후 쫓아낼 것이라고 직접 쓴 메모도요. 혹시 잊으셨어요? 저 다 갖고 있어요. 그날 이후 단 한 장도 버린 적 없어요. 전화 너머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법대로 하자고 하셨죠? 저도요. 지금부터 숨겼던 모든 걸 드러낼 생각이에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뇨. 예고예요. 그날 어머님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20년을 참고 30년을 눌러왔던 분노. 이젠 세상이 들을 차례였다. 며칠 후 나는 방송국 작가를 다시 찾았다. 혹시 방송 2부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윤서 씨. 카메라 켜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속에서 20년 전 이혼 조정서 원본을 꺼냈다. 이건 제가 쫓겨날 때 받았던 서류예요.
그날 밤 나는 아이에게도 말했다. 준영아, 혹시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도 넌 부끄러워하지 마. 준영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언제나 옳았어. 지금도 완전 멋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그래.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 KBN 휴먼 다큐 2부작 버려진 아이 다시 돌아오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나는 리모컨을 손에 꼭 쥐고 준영이 손을 잡은 채 TV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시 이혼 조정서입니다. 시부모님이 장애아 출산 후 파양이라는 단어를 직접 적었죠.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버려지면 안 된다고. TV 속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뜨거웠다. 다음 날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와, 이게 실화라고? 장애라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했다고? 그게 인간이야? 저 아들이 이긴 거다. 어머니도 멋지시다. 저 시어머니는 이제 뭐라고 할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사 하나가 뜨자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서호건설 회장 며느리, 이혼 조작과 파양 사실 폭로 시댁의 이름, 그 건설사 이름이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했다. 그날 오후 준영의 강의실로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왔다. 나는 학교 측에 즉시 조치 요청을 하고 기자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지금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그 말이 포털 기사로 퍼졌다. 윤서 씨의 소신 발언, 이제는 가해자가 설명할 차례. 그리고 마침내 고은숙 쪽에서 연락이 왔다. 공개되면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KBN 제작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시어머니 쪽에서 인터뷰를 원합니다. 윤서 씨와 동석 조건으로요. 하시겠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준영이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아이는 또다시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내 아들 준영에게 너를 세상에 알리는 건 내가 해야 할 몫이야. 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이유 없어. 너는 그 자체로 자랑이야. 이 엄마는 너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날 웃으면서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면 우리 꼭 짜장면 먹자. 엄마가. 며칠 뒤 공개 인터뷰 촬영 당일. 나는 조용히 20년 전 이혼 조정서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를 마주하러 갔다. 다시는 울지 않기 위해, 다시는 숨지 않기 위해 이제는 내가 그날의 진실을 대면할 차례였다. 촬영장은 조용했다. 스튜디오 안, 나는 조명 아래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 의자엔 그녀가 앉아 있었다. 20년 전 그날처럼 단정한 머리, 팔짱 낀 자세. 고은숙. 시어머니였다. 시작하겠습니다. PD의 신호와 함께 녹화가 시작됐다. 고은숙 여사님. 당시 며느리였던 윤서 씨와 손자분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집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건 그 당시엔 감당이 어려웠고 며느리도 그걸 알면서 강하게 나왔어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강하게 나왔다고? 나는 문 앞에서 발로 밀려났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내밀고 파양 문구까지 손수 써넣으셨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작게 말했다.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 보호를 위해선 그 우리 집안에 제 아이도 포함됐던 건 아시죠? 내가 말했다. 당신이 거부한 그 아이, 당신 아들 얼굴과 머리 모양까지 똑같아요. 그녀는 눈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게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이혼 조정서 원본입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장애 아이 발생 시 배우자 분가 및 책임 포기. 이게 당신들이 만든 가족의 정의였죠. 스튜디오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그만해.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문틈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서, 지, 분. 내 전남편. 준영이의 아버지. 지훈 씨?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준영이. 그 아이 내 아들이야. 고은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훈아, 넌 뭘 모르고 있어. 엄마는 그날 나한테도 말했어. 그 아이 없애버려. 그럼 널 회사에 남기게. 그 말에 현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날 침묵했던 남자. 아무 말 없이 나를 떠나보낸 그 사람. 그가 지금 내 편에 섰다. 지훈 씨, 당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했어. 계속. 지금 그 말 20년이 지나서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지훈 씨, 그날 당신이 등에 칼 꽂은 건 저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 한 번도 아빠란 말 안 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부르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외쳤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 무너뜨릴 작정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날 음해하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세상은 진실 앞에 무너지는 집안을 부정이라고 부르죠. 그날 방송이 나간 후 뉴스에서는 연일 서호건설 회장과 이혼 조작 논란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리고 SNS에서는 내 이름도 준영이 이름도 뜨거운 해시태그로 올랐다. 해시태그 진짜 엄마, 해시태그 끝까지 지킨 사람, 해시태그 장애아를 기적으로 며칠 후 공식 입장이 올라왔다. 고은숙 여사 사과문 전문 진심으로 깊이 반성합니다. 그 시절의 인식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읽으며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감정조차 그들에게 쓸 힘이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지훈 씨는 별도의 사과문 없이 집 앞으로 찾아왔다. 윤서야, 내가 옳았어. 한 번만 준영이 얼굴 볼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그 아이 옆에는 울지 않고 웃는 사람만 있어야 돼. 당신은 그럴 수 없잖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며칠 뒤 준영이 말했다. 엄마,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편하게. 진짜? 진짜. 우리는 함께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함께 와서 쉬고 책을 읽고 때로는 울 수 있는 공간. 준영이의 아이디어였다. 엄마, 여긴 우리처럼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의 집이야. 나는 그 말이 참 좋았다.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다. 보낸 사람 고은숙,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너에게,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매일 쓴다. 죽는 날까지 갚아도 모자라겠지. 그래도 단 한 번만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말해줄 수는 없겠니? 나는 그 편지를 그대로 서랍에 넣었다. 준영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아이는 지금도 충분히 밝고 충분히 자유로우며 그 어떤 상처에도 걸맞지 않게 웃는 아이니까. 이제는 그 웃음을 누구에게도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어? 글쎄, 우리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짜장면 시킬까? 준영이 웃는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복수하지 않았다. 그저 끝냈을 뿐이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려 한다. 세상에 내가 살아온 날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버티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와 나, 우리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